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3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방송한 내용의 주제들이 다 담고 싶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희망이라는 제목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현재 특히 비판을 받는 해군력 약화에 대해서 이 서론을 전개해 나갔고, 현재 뭐 미국의 해군력이란 것은 이 항공모함 한 대가 어지간한 나라의 그 전체 국력과 먹는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전에서는 소모가 현실이므로 교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함정 생산 능력이 현재 부족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산업 기반은 한 해에 겨우 두 척의 잠수함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입수한 자료로는 뭐 일반 배두고 건조하는 그런 자료를 본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조선소는 1년에 연간 1.4척 정도를 건조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미 전쟁대학의 교수라고 그랬는데, 해전에서는 숫자가 우선 중요하다. 세계사 해전 중에서 28개 전투 중 단 3개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언제나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이겼다는 것이다, 이게요. 여기에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 우리의 그 해전, 그것이 이 단 3개의 케이스에 들어가겠죠. 일본이 그 배를 왕창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 왔습니다만, 해전에서는 결국 조선이 계속 승리를 했었죠.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선박 건조 능력을 보면은 현재 2020년인데, 그럼 2023년이라고 이걸 한다 그러면 중국이 51%고 한국이 26%, 일본이 14%, 유럽이 5%인데 요 미국은 요 4% 안에도 들어간다 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1980년대부터 시장 논리에 따라 과감히 조선업을 포기했었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출처로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 그렇게 결정을 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도 미국 산업계가 무기 재고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뭐 이래서 우리나라 155mm 포탄, 요거 좀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뉴스도 있었죠. 또 일부 갖고, 그나마 남은 조선소들은 정부의 군용 수주량만 맞추면서 경쟁 없는 독점 시장을 현재 미국 내에서는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그 군용 수주량을 하는 조선소 이름이 인갈즈 shipping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아이디어가, 이들 나라에서 아예 군함을 사거나 미국에서 설계만 하고 실제 조립은 인건비가 싼 한국, 일본에 맡긴다면 비용적으로 훨씬 저렴하게 된다. 그런데 뭐그 국방 예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건비 싸다고 이제 그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어, 그 한국이나 일본의 조선소에서 만든다고 하는 게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존즈 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한국 안에 운송되는 물품은 내륙 해송이겠죠. 미국인이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선원인 배로만 운송할 수 있다.
75%, 1920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이 법을 폐지할 수도 없고 이대로 중국에 밀릴 수도 없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대놓고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라고 권유하는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이전에 일본 제철이 그 USS 스틸을 또 인수하는데 또 이거 또 국뽕이 나와가지고 그건 미국 자본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하고 좀 모순되게 그게 뭐 모순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은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철판, 이 철강이 또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다 갖추어져 있죠. 미국 대사가 한 얘기는 지금 미국 전역에는 폐쇄된 조선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이 조선소들을 재개장하여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관심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는 배를 이용한 화물 이동이 크게 졌다. 이게 고속도로나 이런 게 발전하고 철도가 발전돼 있으면은 미국이야말로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그 해상 운송을 많이 안 해도 될 거예요. 피터 자이안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미시시피 강하고 동부 연안 쪽에서 운송하는 그런 이 국내 해상 운송은 있지만은 서해안 쪽은 대부분 무역항으로만 많이 하고 있다. 태평양을 주 무대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좀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성 장관 역시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방문했고 양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조선소를 재개장하는 방안에 논의했다는 뉴스도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울산 조선소 견학에 나선 미 해군선 장관 칼로스 델 토로 장관이 방문했던 뉴스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총 7개인데 2개는 이탈리아의 에, 핀칸티에리와 호주의 오스탈이다라고 두 군데는 이미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 군함은 미국 안에서만 MRO가 가능했다. 기술 유출 등의 안보 이유 때문에 미국 안에서만 MRO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이나 감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MRO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취득된 정보는 이미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조선소 부지 요게 항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진중공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필리핀 은행이 그거를 인수를 했는데 국영은행이 현대중공업이 그 조선소 부지를 빌려가지고 그 옆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차에서 주로 선박 수리를 하고 있다고 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미국의 그 잔잔한 함정들을 이런 걸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다시 되면서 미군 기지 주둔을 6군데인가 7군데인가 그냥 갑자기 늘었죠. 배도 들어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 현대조선소 필리핀 현대조선소에서 아마 수리 작업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현재 미국 해군 측에서 한국의 조선업체가 미국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옮긴다면 핵 항모와 핵 잠수함은 제외하고
해군함의 수주는 약속을 허갔다 하는 거가 확답이 돼 있다고 하는 그 우리나라 그 조선업계 그 이 대표 대표까지 하신 분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국 국적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조선소를 우리가 개장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인건비를 올리고도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데 싼 인건비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저께 3월 17일자 하나오션 슬퍼 분석을 하면서 이미 제가 코멘트를 했고 요거를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좀 유행인 것 같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미국인 근로자들을 쓰면서 뭐 감독은 우리나라 사람이 혹았지만은 영어가 좀 돼야 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거와 다른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망이 바뀌었다. 선박 MRO와 관련된 적절한 계산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MRO만이 아니고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요거의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뭐 오버홀 하면은 이제 완전 우리는 완전 개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박 건조도 그 미국 내 조선소에서도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뭐 삼성전자도 그 뭐 나 뭐 다른 데서도 SK도 그 미국 내륙으로 그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데 조선소는 이미 돼 있는 부지. 그러니까 미국은 동서로만 해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해안 쪽, 뭐 동부안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 미국 서부 쪽에 조선소를 어디 가면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세계를 휩쓰는 인도인들이라는 주제인데 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인도가 그 무시 못할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 초대 총리이자 인도 독립의 아버지 자와할랄 네루 수상이라고 어렸을 때 배울 때 그 내루 수상 하는 얘기를 좀 교과서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정치는 나를 경제로 이끌었고 나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 자체에 대한 모든 접근 방식을 과거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 보고서 저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또 희열을 느낍니다. 저 스르브 타임즈의 그 맨 마지막에 매번 그 설명을 안 하고 항상 참고 자료로 드는 게 이 사회 문제를 저는 그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감정적이나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사회 현상이나 돌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 논리로 좀 우리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희망사항이 돼 있죠. 우리 스루프 타임즈를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저의 주제와 어쩌면 이리도 내루수상과 같은지 그 벌써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2억 명의 인구가 영어를 구사하면서 영국식 교육제도에 뿌리 깊은 영향을 받았었다. 요런 그 잠깐의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일단 우수 기술 분야 원조 최강국인 러시아는 사실상 적국이기 때문에 어, 그 인도가 아주 뭐 러시아하고만 완전히 붙어가지고 기술 이전 뭐 이런 등등으로 또 일부는 더 들어온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뭐 솔직히 들어왔었죠.
2024년 2월 22일 바이든이 푸틴을 크레이지 선 오브 비치라고 욕을 해가지고 푸틴은 다음날 핵 폭격기를 타고 비행한 쇼잉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비행기 운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요거는 그 인도의 달 착륙선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달 남극 무인 착륙에 성공한 인도의 챈드라얀 3호라고 돼 있는데 인도 국기가 이렇게 생겼군요. 2023년 8월에. 그러니까 우주 기술도 지금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는 그 이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하고 관계를 맺고 또 영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양다리를 충분히 걸쳐도 되는 나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 따라서 양다리 걸치면은 우리는 한국은 바로 죽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완전 우리가 친중 사대주의로 조선조대로 돌아가자. 아무래도 그 미국은 멀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원래 그 손자병법에도 그 옆에 있는 적을 치기 위해서 먼 데 있는 협력국을 그 한다. 이런 중국 내 손자병법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의외로 친중 세력이 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까지 만약에 그런 정권이 들어온다면 한국은 이제 이 북한한테 맥히는 수순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영국 총리도 인도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로는 이게 그 반일이라든가 그 이런 이 식민지론을 얘기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착취다 맨날 그다음에 강탈을 뭐 이런 거로 얘기하지만 세계적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식민지 덕분에 그 근대화가 됐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타당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요거는 이제 제 코멘트고요. 2019년만도 인도에서 태어난 과학자 엔지니어들 72만 명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오늘날 미국 STEM 요 약자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인력 중 해외 출생자의 30%가 인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계를 휩쓸고 있는 인도계 CEO들이라고 이렇게 그 6명을 했지만 여기 외에도 수두룩하게 많다. 이런 얘기고요. 인도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항상 고난과 적응 능력을 배워왔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 발전하고 뭐 해가지고 나라가 그 뭐 이조 500년 그다음에 신라 500년 600년 그다음에 고려 600년 신라 500년인가요? 정한 그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도 고난과 적응을 능력을 배워왔다는 했지만은 인도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얘기를 평균 소득을 얘기하는데 미국 내에서 인도계가 15만 달러 선, 인구수는 453만 명이 있고 필리핀은 좀 부자들이 많이 넘어가 가지고 그런 것 같고 많이 살고 있네요. 296만 명. 중국계가 10만 달러도 부자들이 많이 넘어갔고 425만 명. 한국이 9만 1000달러 수준인데 150만 명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들이 있다. 일본이 좀 작아졌네요. 그리고 베트남계가 또 인구도 꽤 많지만은 또 한 8만 한 4,500달러 정도 그 미국 내에서도 고소득층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 일안과 이안이 있는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올리는 거고, 이안은 12%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일안은 50%고, 그 다음에 그 이안은 40%인데, 현행은 60세 미만까지 의무납부 연령이 있는데, 일하는 65세까지 돈을 벌어 고령화가 됐으니까.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기금 고갈 시점을 예측은 현행대로 하면은 2055년에 고갈이 되고, 일한대로 하면은 2062년, 이하는 2063년 3년이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계산한 거는지 보험 이것저것 뭐 전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따지는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 연대와 그 소득 재분배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가난하고 숫자가 적은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형국 아니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지금 됐다 이게요. 항아리 같이. 요거 항아리가 너무 밑에가 작으면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기도 안 낳죠.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 된다. 한국 소멸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지금 줄게 돼 있는 거 무슨 뭐 누구는 뭐 그 음모론으로 얘기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지구가 이제는 70억 인구가 버겁다라고 지금 갈하고 있는 거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도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지구가 못 견디겠다. 너희들 이제 그만 나라라고 지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 만약에 고령자들의 수익이 많다고 한다면은 거꾸로 그 젊은 세대들이 보험료 내는 거 일부 기존에 받는 거 좀 일부라도 반납해서 좀 젊은 세대한테 좀 돌려줘야 될 상황까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국민연금의 문제를 간략하게 표현해 보면, 스퀘어 월드가 이렇게 했는데, 정해져 있는 부채의 양 감당 불가능 앞에 누가 어떻게 낼 것인가, 또는 부채를 줄일 수 있나. 여기서 부채는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연금을 줘야 된 거를 부채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원인이 그럼 뭐냐,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따지지만은, 원인은 고령화가 핵심 원인이었죠. 원래 그 복지가 그 독일에서 처음에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던 독일의 비스마르크 그 시대 때, 복지제도, 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독일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제가 배웠는데, 그때는 인간의 수명을 60년 정도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만약 30년이 만약 평균이 한 90세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게.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령화는 축복이냐 재앙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완전 할배 꼰대 소리를 들어야 될 나이인데,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늙은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옛날보다 그 먹는 영양도 좋은 것 같고, 또 치과가 발달해서 아주 또 좀 잘 먹기도 하고요. 예, 제가 모르는 전화는 저는 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음, 전화기를 두고 하니까는, 그렇다고 뭐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저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조금 더 베이비 부모 세대 약간 이전 사람이 돼가지고, 저는 65세, 여기 65세부터 받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하지만은 그래서 그 또 그 이 연금지사에서 그 뭐 그 소장까지 뭐 이렇게 면담을 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그 선생님은 뭐 그 월급쟁이로서는 뭐 저기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소수에 들어갑니다. 워낙 그 젊으셨을 때 많이 부셔가지고 충분히 그 좀 받는데 에, 많이 받는 측에 속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 안 받, 참 그거 낼 때는 그 9%였는데 그래도 그 기업 조직에 있을 때는 50%는 또 기업이 내줬잖아요. 그럼 사실상 얼마 4.5%뿐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요즘 연봉도 많이 올라갔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때 월급 수준하고 그건 또 인플레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그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 트렌드일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회 전체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 결론은 윈윈하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못 만들어내니까 심지어 소수와도 타협을 못 하던데 요거 의사 정원 증언 때문에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KDI에서 국책연구원이죠. 신연금 제도를 만들자는 의견, 지금 있는 부채를 어떻게 세금으로 일시 해결을 하고 신연금을 기대 수익비 1로 대체 소득률을 얘기하겠죠. 어, 내가 받던 만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이 또 레포트가 나왔다고 그래요. 어, 뭐 여기까지고 미국 주택 가격이 지금 또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기 지론 사태 때문에 좀 폭망했다가 거의 또 10년이 지나면서 그만큼 또 이 주택이 공급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현재 그 미국 내에서도 그 자산 형성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인플레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 또 그 자산 가격 양적 완화 이후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됐다. X세대, 전후세대 좀 자산 형성을 못하고 밀레니엄 시대는 뭐 저기 우리나라하고 뭐 거의 유사한 것 같죠? 그러면은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넣어 주시면은 나름대로는 에, 아무래도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그게 뭐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고금리, 재고 없음, 매수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래서 집은 못 사니까 임대 가격이 또 미국은 오르고 있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본에서도 그렇지만은 부모님 밑에서 이제 얹혀 사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젊은 세대들이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중위가격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서 너무 비싸다 이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10억 원을 모을 수 있느냐? 연봉 1억 원의 실수령에게 연 7천만 원인데 16년을 모아야 되는 금액인데 16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인프라가 되면 차액으로 해서 집을 하는 옛날 그 베이비 부모 저희 나이 대가 했던 그런 방법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디프레이션 경험을 해봐야 된다. 저희 때에서는 자고 일어나면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도 오르고 지금도 이제
생활 소비자 물가는 뭐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산업은 디플레이션 중에 있죠. 그래서 식자재 가격은 별도 논외로 치고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질 않습니다. 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저는 거품이라고 보고 뭐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콘크리트에다가 철근 집어넣은 놈이 무슨 이 10억 원까지 되냐? 이건 말씀이 안 된다 이게. 개인이 만약에 뭐 땅은 있더라도 진다 그러면 한 2억, 3억이면은 충분히 을이 삐까뻔쩍하게 아마 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음, 그런 그 성냥갑 그 같이 생긴 그 성냥 공장 그런 거 같이 생긴 그 아파트가 무슨 그게 이 중위값이 10억이다. 이거 너무 비쌉니다. 이거. 아무리 인프레가 됐었고 뭐 한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유층과 귀족층들은 승계를 위해서라도 나가서 독립해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뭐 관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했다가라도 이 자기 본가는 안 떠나는 것으로 또 어, 떠나더라도 그 가까운데 또 별도로 그 상속을 해가지고 문제는 미국도 그 한참 잘 나갈 때 젊은 애들 나가서 독립해서 뭐 성인이 되면 나가라 한 것은 귀족이 아니고 서민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집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라.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처럼 집 조그맣게 장만해서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미국도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그건 뭐 실은 차이가 있지만은 흐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동양인 패싱 논란이 있었다는 거 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배경에는 최근 중국과 그 갈등으로 노골적으로 아시아인 혐오 현상이 은근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그 2차 대전 비화 이런 역사책을 봤을 때는 미국 국민들이 일본하고의 그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 젊은 애들을 또 끌어들여야 되니까 2차 대전 끝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안 죽어도 우리 애새끼들은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게 해야 되니까 태평양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니까 미국 국민들 정서를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부 여론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미국 일본에 대한 비호감이 2017년부터 거의 2018년부터 비호감이 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호감은 팍팍 떨어지고 있고 한국 거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미국에서 한국 호감도 추이, 일본 호감도 추이 이런 건 안 해주나 몰라 이 사람들 생긴 거 중국, 한국, 일본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딴 나라의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코리안 그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 그 하는 몽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간단한 그 천문을 이용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맨이라는 영화가 그 4월 3일 날 극장 대봉공 하는데 6월 6일 6시에 태어나는 666에서 태어나는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4월 3일 그 별자리를 이게 별자리인데 저는 볼지도 모르지만은 셋 1월 50도가 뜬다 이게요. 그 좌우에 태양과 달이 있고 이게 선이고 이게 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음. 아, 요건 다른 사진이군요. 요겁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달이고 1월 5공도다. 이게 가운데 임금이 앉는 자리, 물병 자리에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사탄의 자리냐? 이게 잘못 와전됐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여기게 하고 사실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나라니냐?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권은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만은, 어, 이게 그 태양하고, 비너스, 금성하고 이렇게 같이 뜨는 거로 돼 있고, 달은 여기 있고, 뭐 이건데 이게 6월 6일 날 6시에, 요런 별자리, 황소자리인가 이게 그렇다는데요. 그 알데바란이라는 게 그 이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6월 6일 6시 6초에 태어나는 아기는 메시아로 태어나지 않겠냐라고 천문 샤머니즘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천문 얘기를 하면은 참 그 이상하게 신비하고 관심이 많이 가요. 우리나라 그 옛날 전통 사상도 그 천문 샤머니즘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칠성님한테 그 정성을 빈다 냉수 떠놓고 그다음에 북극성 신앙이 있다고 그러고 그 이렇게 그 물그릇에 그 북극성이 비치게끔 나서 새벽에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절이 불교라고 그러지만 불교 대웅전도에 꼭 삼성각이 있어요. 삼신. 그 삼신 할머니라고도 얘기하고 어, 또 뭐 삼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그 다 그 이 천문 그 샤머니즘 사상, 전통 사상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이상하게 지금 뭐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그 정액 발생량도 떨어지고 가임이 잘 안 되고 불임이 되게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뭔가 음의 세력이라기보다도 뭔가 세계적으로 경제 구조를 강제적으로 바꾸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수 우파는 박정희, 전두환 조금 더 넣어준다면은 노태우 대통령까지가 보수 우파지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어, 김영삼계는 이제 완전히 전멸당했고 한국의 보수는 이제 DJ 세력들이 보수가 된다. 요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네요. 정치 외교학 박사니까 뭘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이 이제 의사수 늘리는 거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글로벌 어젠다다. 왜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노인네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의사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약회사도 약을 많이 팔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노인들한테. 그러면 어느 제약사 거를 처방전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처방전을 써줘야죠. 그런 애들을 양성하겠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인구가 줄어도 이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그 제약 이론 경영을 할 때도 얘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됐고 소량 소비 시대가 됐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로봇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이거로 현재 문명은 유지한다 이게요. 음, 그리고 또 그 AI가 그 미국과 중국이 또 경쟁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AI를 많이 하면은 그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될 거냐? 굶어 죽게 만들 거냐? 이게 모순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진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농공 문제도 있는 거고. 뭐 이 대목에서 이제 그러면은 세상을 그렇게 바꾼다고 한다면은 왜 원가 회계는 바꾸지 않냐 이게요. 그 산업 시대에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나왔던 원가 회계를 왜 안 바꾸냐 이게요. 이렇게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평가지표 개선하는 것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그 스루프 회계를 마피아 회계로 좀 불러야 될 것 같다. 아니 말들을 안 들으면은 한 손에는 총 들고 한 손에는 스루프 회계 성경을 들듯이 누구죠? 이슬람 애들이 그랬대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 마피아들이 하는 건데 원래 그 마피아를 제가 해석할 때는 그 이탈리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피아의 준말 아니냐 마피아가. 아마 그 언어학자가 좀 입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추측은 마피아는 마리아 피아의 준말이다. 음, 성모님을 모시는 회계다. 이렇게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세계 인구 70억이 감소하면 새로운 이제 그 신세계, 뉴 월드가 올 거다. 빌 게이츠도 중간 바지 사장이고, 윤도 바지 사장이고, 시진핑 딸이 주장한 거이면 아버지도 한낱 바둑돌에 불과합니다라고 2020년에 그렇게 얘기했다. 어, 정치 집권자는 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자기네들은 죽기 전까지는 임기가 있고 자식들한테 남겨주니까 누가 더 오래 가냐 이게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돈 있는 놈이 힘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을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2023년 선거 패배 시 미국 민주주의 종식 전망이라고 이렇게 그 센세이셔널한 제목을 썼는데 팀 리드 로이터에서 어, 자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만큼 대의원을 확보했는데 요즘 이제 강성 발언을 해가지고 그거를 디스토피아적 수사법을 지금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외국 경쟁에 대한 연설을 한 부분에서는 100%그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 길다면은 혈통 이게 AI가 아직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피바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소제목으로 거의 유사한 제목으로 엠마 바넴이 질리언 플랭클린이 MBC 뉴스에서 한 거고 위의 제목은 로이터가 한 거고 그래서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는 그 트럼프의 이 블루드 베스 어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게 에, 피통 그 통이라는 게 어떤 이 베스니까 목욕탕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피바다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피바다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답변을 요구하며 트럼프의 극단주의와 복수에 대한 갈증, 정치적 폭력 위협을 비난했다. 이렇게 되고 어, 만약에 자기가 지면은 미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